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우리 협상단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무역대표부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협상 첫날인 점을 고려할 때 현안을 점검하고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비먼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미국 협상단은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중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표를 몰아준 제조업 밀집 지역을 위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유리한 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에 대해선 이미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협상 이후 3, 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북한에 대한 철강 수출은 전면 금지, 원유 수출도 양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안을 집행한다는 이유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북한에 대한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와 정유 제품의 수출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2397호 이행에 따른 조치사항이란 겁니다. 이에 따라 철강, 기타 금속, 공업기계, 운수차량 등은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원유도 안보리 제재에서 인정한 민생 목적을 제외하곤 대북 수출이 제한됩니다. 특히 원유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난달 23일 이후의 대북 수출량이 400만 배럴 또는 52.5만 톤으로 제한되는데 이번 조치로 미뤄 수출량이 거의 다 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 제품의 경우 수출량이 제재 한도인 50만 배럴에 근접해 제한한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보여주며 최근 제기된 북중 간 석유 밀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남과 북이 오는 9일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측은 토요일인 오늘도 실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대화를 앞두고 양측이 회담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주말인 오늘도 판문점 연락망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회담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연락 창구를 통해 회담 의제와 참석자 등 세부 내용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판문점에서 갖자는 우리 측 제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우리 측이 회담을 제의한 지 사흘 만에 이뤄낸 합의입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완전히 끊겼던 남북 대화가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회담 의제도 평창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밝혀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이 오랜만에 마주 앉는 자리고 당국 간의 고위급 협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양측의 상호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전통문 형식으로 회담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보낸 사람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 수신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둘이 양측 회담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역시 핵심 의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입니다. 북한 대표단이나 응원단의 규모, 체류 비용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 고위급 회담인 만큼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재개 문제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가 회담의 최우선 의제라는 데엔 남북의 의견이 같습니다. 10명 안팎일 것으로 보이는 선수단 명단과 체류 비용은 북한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다음 주에 따로 만나 협의합니다.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 응원단이나 대표단의 규모와 입국 방법 등은 9일 회담에서 논의됩니다. 체류 비용이 문제인데 대북 제재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가 지원할 경우 UN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정부는 논란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선수단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도 대북 제재 대상이지만 올림픽 행사 관련 출입국은 문제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올림픽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끝나면 남북은 다른 의제도 조심스럽게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한미 합동훈련 중단까지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떠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올림픽 기간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군 통신선 복구, 나아가 비핵화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치 군사적 요구는 남북 모두 말을 꺼내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평창 관련 합의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다스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서 문건을 추가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 회장이 지난 2010년 2월 사망했습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의 세율 50%를 감안할 때 부인 권영미 씨와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금은 대략 488억 원.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란 제목이 붙은 문건입니다. 문건은 6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 변동률과 그에 따라 상속인이 갖는 장단점, 다스가 갖는 장단점이 꼼꼼하게 비교돼 있습니다. 문건에 나온 방안 중 김재정 회장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상속세를 낸 뒤 10년에 걸쳐 다스 배당금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실제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고 김재정 회장 유족들은 상속받은 다스 주식 가운데 58,800주, 약 415억 원을 정부에 현물로 납부하고 지분율 5%에 달하는 14,900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청계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문건에 나온 6가지 방안 가운데 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안을 따른 겁니다. 실제 상속 이후 고 김재정 회장 유족들의 다스 지분은 종전의 48.99%에서 24.26%로 낮아졌고 최대 주주의 지위도 상실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상속이 이뤄졌을까? 그 이유 역시 문건 속에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배당금으로 갚을 경우 상속인들은 지분을 지킬 수 있지만 다스는 매년 240억 원을 배당금으로 내줘야 하고 다스가 상속인들의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면 또 다른 대주주인 이상은 회장의 지분이 70%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검찰에 이 문건을 제출한 참여연대는 고 김재정 회장의 유산 상속이 이 같은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과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최근 고열과 기침을 동반하는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예년과 달리 A형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최근 독감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1.8명을 기록해 5주 만에 9배로 늘었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갑자기 열이 38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기침을 하고 목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연령별로는 7살부터 12살의 독감 환자가 가장 많았고 특히 초중 고등학생 환자 비율이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또 보통 A형 독감의 경우 12월에서 1월에 유행하고 B형은 2월과 3월에 환자가 증가하는데 올해는 이 두 유형의 독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A형에 걸렸다 완전히 치료된 후에도 B형 독감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A형 독감을 한번 걸리고 회복되더라도 B형 바이러스에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A형 독감 바이러스 백신이 B형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을 못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독감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감 유행이 잦아들 때까지는 앞으로 2-3달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연초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3% 올랐습니다. 1월 첫 주 상승폭으로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0.7%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평균 아파트 값이 떨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압구정동 강건너 성동구가 0.34%, 송파 옆 강동구가 0.23% 올라 강남이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또 도심에 가깝고 새 아파트가 많은 마포구도 0.32% 올랐습니다. 지난해 파리 대책에서 청약 규제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이후 수그러들었던 거래량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증세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 한정될 예정이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로 사교육 중심지의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면 청약 열기가 더 과열되고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이면 집값이 더 오르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층을 끌어안아 국론 분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남북 대화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노인의 오찬 자리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북한의 비합리적인 요구나 남북 대화의 장을 도발 명분 쌓기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과거 대화와 도발을 오가며 실리를 챙겨왔던 북한에게 더 이상 그런 전술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또 남북 대화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내 보수층을 다독이기 위한 제스처로도 읽힙니다. 문 대통령이 어르신들께서 새 정부 대북 정책을 믿고 지지해 주시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제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아울러 남북 대화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보수층에게도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국민, 바른 두 정당의 통합 작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신당 창당 작업에 착수했고 바른정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조찬 모임을 갖고 아예 개혁 신당 창당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체성이 다른 세력끼리 인위적으로 합쳐놓는다고 해서 과학적 결합을 할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의원 수 20명을 넘기는 교섭단체 구성인데 현재 반대파들은 대략 21명 선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3명은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신당에 참여하면 의원직을 잃게 돼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당에서 이들을 출당시킬 경우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안철수 대표는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대표가 통합을 강행하면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처럼 당적은 통합당 소속이 되더라도 활동은 반대파와 함께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교섭단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바른정당 내에서도 통합 반대 기류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김세연 이학재 의원 측은 다음 주 초쯤 통합 찬반에 대한 선택 결과를 밝히겠다고 전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한국당 복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3당 체제 가능성이 거론되던 정가는 통합 반대파들의 신당 창당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이제 4당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경찰은 고준희 양 사망 사건 최종 수사 결과 고양이 숨지기 전날에도 친부 고모 씨와 내연녀 이모 씨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고양이 폭행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친부 고 씨와 내연녀 이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내연녀 이 씨의 모친도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어제 강원도 인접 지역인 포천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강원도로 AI가 퍼지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김재경 기자가 방역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포천의 양계 농장에서 반경 3km 거리 안에 있는 강원도 철원 지역. 방역 작업과 함께 살처분이 한창입니다. 이틀 동안 철원 지역 5개 농가에서 산란개 7만 7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행여 바이러스에 감염됐을까 봐 닭에게 먹여온 사료까지 포대에 담아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철원 지역마저 AI가 발생할 경우 평창 올림픽 개최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을 곳곳엔 방역차가 돌고 있고 거점 소독소도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천 발병 지역에서 올림픽 개최지까지 거리는 약 130km. 정부는 평창 지역의 AI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올림픽 개최지 3km 이내 농가에서 키우는 가금류 7천여 마리를 미리 수거한 상황입니다. 강릉 피겨 경기장 3km 이내에 위치한 한 축사. 산 중턱에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축사를 들어가 보니 닭을 키우는 데 사용한 사료통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3,8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계란 파동까지 불러오는 등 지난해 사상 최대 피해를 불러왔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올해는 수그러지는가 싶었지만 산란개 농장, 그것도 강원도 인접 지역에서 발병하면서 방역당국은 지금 확산 방지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새해 첫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지금 강원 영서와 산간지방으로만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수온주가 영하 6.1도, 광주가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도, 대구와 광주 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영상권으로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요. 다만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인해 중부 일부 지방의 농도가 일시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밤부터는 남부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오후에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충청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6.1도, 전주 영하 4도, 창원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도, 전주 5도, 대구 7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에서도 눈이 오는 등 곳곳에서는 비나 눈이 자주 오겠고요. 매서운 한파까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가상화폐를 페이스북 서버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와 위챗이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의 92%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따라잡기 위해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연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새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불참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정부와 노동계 재계 인사 300여 명이 모인 신년 인사회.
함께 손을 맞잡고 떡을 썰고 덕담을 건네는 등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3년 만에 신년회에 참석한 한국노총도 화답했습니다. 노사정이 서로 신뢰를 갖고 상생하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과 국회에 걸린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 불발에 대한 불만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갖는 거고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자라고 하는 정말 그 절박함이 있다라면 정말 끈질기게 대화하고 교섭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1999년 민주노총이 2016년 한국노총이 차례로 탈퇴함에 따라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전남 강진 오리농장에서 들어왔던 AI 의심 신고를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H5N6형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 발생한 AI는 지금까지 11건으로 이 중 8건이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올림픽 기간에도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어젯밤 전화통화를 통해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또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자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표명했고 매티스 장관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송 장관과 인식을 함께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고 박종철 군을 포함한 민주화 인사들이 고문을 당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최근 이곳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자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남영동에 있는 옛 대공분실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동참한 인원만 2,0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이 아닌 시민이 주체가 돼 인권과 현대사 교육을 하는 공간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박종철이 아직까지도 경찰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억장이 무너지는 때가 많았죠.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던 곳으로 박종철 열사를 포함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물고문을 당하는 등 권위주의 시대 경찰이 행한 인권 침해의 대명사였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경찰 인권센터로 바뀌면서 몇 개 층에 안에 일반에 개방됐지만 관람객을 안내하는 전문 하계사도 없고 표지판도 눈에 잘 띄지 않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 방에 누가 있었다고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방에서 굉장히 많은 민주시민들이 고통받았고 경찰은 그동안 운영에 최선을 다해왔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네,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을 홍보하겠다며 곳곳에 조형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억 원씩을 들여 세운 것들인데 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인 곳이 많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를 드나드는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높이 17m 탑 3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LED 전광판으로 송도를 홍보하겠다며 지난 2008년 약 16억 원을 들여 세웠지만 사용 기간은 고작 2년. 초창기에는 보긴 봤는데요. 그 뒤로 한 번도 켜져 있는 거를 거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후 흉물로 남아있다 이제는 외장재가 떨어질 우려에다 무허가 건축물인 사실도 새삼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올 상반기 세금 2,800만 원을 들여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 군위굴에서 화제를 모았던 대추 조형물도 지금 논란 중입니다. 지난 2016년 7억 원을 들여 지은 초대형 대추 조형물에 실용성을 높이겠다며 안에다 화장실까지 설치했지만 방문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돈 그 많이 갖다 투자해놓고 사용도 하는 거 뭐 아는 게 그거 그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2014년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마련해 무분별한 조형물 건립을 막을 것을 권고했지만 조례가 있는 곳은 86곳, 전국 지자체의 35%에 불과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공공조형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예술품인지 돈만 날리는 흉물인지 점검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평창올림픽 금메달 기대주인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새해 첫 월드컵 대회에서 올 시즌 4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윤성빈은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열린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월드컵 6차 대회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54초 2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라이벌인 라트비아의 두크루스는 1차 시기 실수로 최종 5위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 월드컵에서 윤성빈은 우승 4회, 준우승 2회를 기록했습니다. 각각의 필름통에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넣고 그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하원 의원 선거에서 두 후보가 나란히 11,608표를 얻자 최종 승자를 가리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추첨으로 정치 지형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미 전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엔 적막한 심해 밑바닥에서 화려한 빛을 뿜어내는 한 생명체가 눈에 띄는데요.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무인 잠수 로봇으로 멕시코의 심해를 탐사하던 중 발견한 해파리입니다. 반투명 몸체부터 가느다란 촉수까지 빛을 발하며 바닷속을 유영하던데요. 이 지구의 70%인 바다에는 정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투데이 별별 영상이었습니다.